그래서 외교 보이콧이라는 것을 그 일본 경제계는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균형 외교, 네. 중거리 외교, 예. 미국과 중국 어느 한 편을 일방적으로 드는 거는 위험하다. 네. 경제 안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국만큼은 어쨌든 간에 막아야 된다. 오늘 모신 분은 세종대 대양 휴머니티 칼리지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방송에서 이제 여러 차례 재밌는 이슈로 뵀는데 네. 오늘 또 이렇게 직접 뵙게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불러주셔가지고. 네. 지금 그 일본과 관련해서 저희가 참 궁금한 게 많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지금 요즘 우리 그 오미크론 때문에 이 코로나 확산,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죠? 중증 환자의 확산 네. 이런 것들이 네. 심각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일본은 되게 조용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우리 몇 개월 전만 해도 일본이 난리였었고 네, 한국이 네. 뭐 거봐 우리 코리아 방역 정말 대단한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상황이 뒤바뀌게 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먼저 역시 그 일본은 검사 건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 가장 많이 그러니까 7월, 8월은 뭐 2만 명, 2만 5천 명 그렇게 하루에 확진자가 나왔을 때만 해도 그 검사 건수가요 10만 가장 많을 때가 12만 건 정도. 한국은 50만 건 정도 하루에 네.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그 한국은 역시 20만 건에서 50만 건 사이인데요. 지금 일본은 5만 건에서 6만 건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10분의 1 혹은 그 많이 해도 3분의 1 정도 일본이. 그러면 지금 그 한국에서 5천 명 나온다 네. 하면요, 그게 같은 비율로 그 확진자가 된다고 하면, 검사 건수에 비하면 10분의 1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러면 일본은 500명 정도 나오면 그 한국과 똑같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일본은 그 하루에 200명에서 300명 사이.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 아주 줄어든 게 아닌 것입니다. 사실 검사 숫자가 너무 적어서요. 이게 늘리면 더 그 한국처럼 그 50만 건이나 하루에 하면 그러니까 여러 배 나올 수가 있죠. 예, 2천 명, 3천 명 일본에서도 혹은 그때는 그러니까 7월, 8월에는 그 검사 한 건수의 20% 정도가 확진자였어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되게 높았네요. 예. 5명 중에 한 사람이 확진자였으니까 그때 일본이 진짜 많이 나온 것이고 지금은 정말 검사 숫자 때문에 먼저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그 마스크 잘 씁니다. 예, 그리고 위드 코로나에 대단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 사람들이. 네. 한국은 50% 넘는 분들이 위드 코로나에 찬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일본은 위드 코로나에 찬성하는 숫자가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2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도 좀 보이고요. 네. 근데 사실 일본 사람들 어떤 특징으로 우리가 꼽는 게 그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 이런 네, 문화가 네. 강한 걸로 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러니까 공동에 대한 그 피해 이런 거를 가장 개인의 어떤 자유나 어떤 뭐 욕구나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시 여긴다 이런 차원으로 봐도 되겠네요. 그거는 아주 이산적으로 보시는 좋게. 부분이고, 좋게 보시는 부분이고, 네. 네, 그러나, 제가 일본에 있었을 때도 거리두기를 항상 하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적어도 1m 정도는 사람들하고 거리를 항상 두고 있습니다. 그게 한국은 원래는 거리가 없는 사회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 외국 나가면은 이렇게 한국 사람들 손잡고 다니고 같은 동성끼리도 그러면 네네네. 이상하게 보고 막 그러잖아요. 예. 네, 일본은 그게 바로 없기 때문에 원래 거리두기 하는 사회라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진짜 이렇게 뭐 하는 경우
저희는 그래서 일단 이번에 이제 총리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네네. 바뀌고 나서 그냥 딱 화면부터 일단 그 예전에 아베 마스크인가 그것도 네, 안 네. 보이고 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뭔가 방역에 성공해 나가는 그런 흐름인 건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건 아니다 일단. 그거는 아니고요. 근데 그 전문가들도 이렇게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이게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자연 면역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가끔 나오잖아요. 예, 네, 그거는 그러나 그 어떤 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일부러 그런 이야기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수준이고요. 의료 관계자들은 아직은 잘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신중하게 하고 있고 오히려 의료 관계자들은 내년에 3월이나 4월이 되면 오미크론 때문에 오히려 잘못하면 10만 명 정도 확진자가 나올 수가 있다. 일본에서 그런 경고도 벌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IT가 약간 후진 쪽이라서요. 통계 수치를 중앙에서 다 집계할 때 상당한 오류가 나옵니다. 예, 이러한 부분도 조심스럽게 통계의 오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어떤 논란이 있냐면은 한국처럼 이렇게 그냥 대량으로 조사해 가지고 빨리 빠르게 처치하는 게 낫냐 치료와 예방이나 아니면 일본처럼 그냥 그렇게 선별적으로 하는 게 더 낫냐.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너무 우리 한국 방식은 예를 들어서 공포심이 자꾸 번지고 네. 그로 인해서 사회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장사 소상공인들 힘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 거고요. 네. 교수님은 어느 쪽이 장단점은 있겠지만 네. 이게, 사실 충격이 원래 거기서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나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지만 그래도 충격의 반식이라는 것은 방역 반식이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철저하게 방역합니다. 봉쇄해버리잖아요. 네, 봉쇄해버립니다. 네, 그 이유는 아주 가벼운 환자가 갑자기 준증화된다라는 것이 코로나의 특징이었기 때문이라서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충격의 방역 방식이 상당히 이산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벼운 환자라고 해도 다 입원시키고 정확하게 치료하는 방식. 그러나 일본은 그것을 처음부터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증 환자만 입원시키고 가벼운 환자들은 그냥 자택에서 혼자 자가격리를 했고 그런데 문제는 지난 7월, 8월에는 자가격리하면서 죽는 일본인들이 꽤 많았습니다. 진짜 우리 혼자 사는 사람들 또 네. 나이가 많은 고령층에서 네네네. 고독사, 예. 혹은 외로운 죽음 이런 거 많이 뉴스화되고 있는데 네네. 거기다 이제 코로나까지 코로나 때문에 그런 식으로 죽은 사람들이 늘어나 가지고 그래서 그 문제로 사실상 스가 정권이 붕괴한 것입니다. 네, 그러나 그때 그래도 스가 총리가 어느 정도 노력한 덕분에 그거는 백신 문제였는데요. 한국보다 조금 늦게 백신을 많이 접종했기 때문에 오히려 백신의 효과가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닌가. 한국은 조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오히려 조금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일본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가지고 한국의 상황이 일본의 3개월, 4개월 이후의 현상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일본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 환자만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가벼운 환자는 사실상 거의 자가격리로 했던 일본의 방식은 그러나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네, 한국하고 일본의 의료 체제가 대단히 비슷합니다. 그거는 공립이라든가 군립 병원이 국립병원. 예,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20% 정도. 나머지 80%가 사립입니다. 민간 쪽. 예. 그러니까 사립병원에 여러 가지 면역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구조는 한국하고 일본이 거의 같습니다. 네, 그러나 유럽은
곤잎이나 큰잎이 많아서 오히려 극강한 면역할 수가 있는 그러한 병원들이 많아서 그 본세하거나 아주 갑자기 그 급한 면역으로 그 거기 변상을 늘릴 수가 있는데요. 네. 일본이나 한국은 그거 못 해가지고 일본은 처음부터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변상 늘리지 못한다. 그래서 그 가벼운 환자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난해까지 희생이 되는 사람들은 다 희생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지금은 그 약간 그런 면에서 그 좀 작은 휴식 기간 같이 일본에서 그 나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그러니까 보입니다. 내부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조사가 그렇게 대규모로 돼 있지 않아서 그렇지 어쨌건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퍼지고 있을 것이다. 네, 예. 그런 일본인들도 지금 이렇게 뭐 하루에 200명밖에 안 나오는 현상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다. 아, 네. 뭐 일부러 정부에서 그렇게 조작하거나 그러진 않는다 하더라도 예. 이러한 현상 말씀하신 그런 것들 때문에 대량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럴 네, 수 있다. 네.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음모론도 많고 해가지고. 네. 근데 한국에서도 어쨌든 이 위드 코로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소상공인이라든가 네, 맞습니다. 장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네, 셧다운하고. 일본에서는 이런 사회 문제가 없나요? 좀 조용한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 뭐 데모도 하고 막 이러는데. 예. 네, 그러나 그 확실히 이 부분은 그 지원 금액의 차이가 커요. 아. 예. 그러니까 일단 그 피해가 있는 사람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전달보다 수입이 그 줄어들었다라든가 거기에 맞는 사람들에게는 일본에서는 하루에 5만 엔, 6만 엔. 5만 원이면 우리 50만 원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예, 하루에? 그러니까 하루에. 그럼 한 달 동안 내내줘요? 30일? 예,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일단 그러나 그 한국은 그 이번에도 뭐 100만 원 예, 한 달. 한 달. 한 달인가요? 뭐 아니죠. 전체 그런 전체 그 지금까지의 피해 보상으로. 하나의 그 지원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지원책이 한국에는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대표적인 것은 그 일단 손해가 발생했다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리고 며칠간 그랬다. 그러니까 일본은 한 달이라기보다 뭐 하루하루 해가지고 피해 기준에 비해서 피해 입은 것을 네네네. 그냥 그 손실을 메꿔주는 하루 거군요. 단위로 그렇게 그 50만 원, 60만 원, 한국 돈으로 그렇게 피해 보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국보다는 조금 그 많았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겠네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막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 직간접적으로 네네.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 사람들도 살아야지 네네. 위드 코로나 하자 하는데 여기는 정부가 일단 다 해주니까 네네. 그러니까 바로 N을 계속 직원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돈으로. 그래도 뭐 괜찮은 사회가 일본 사회라는 인식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재정 주르동라는 부분을 많이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건 천재지변이고 국가에서 이 네, 천재지변을 좀 책임져 줄게. 네. 이게 이제 결국 국민들이 이렇게 안심하게 하는 사회가 안정이 되는 어떤 요소가 되겠네요. 나중에 이제 세금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좀 IT 후진국이라서 그렇게 지원할 때 굉장히 느려요. 아.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래서 일단 그 지원하기는 하는데 몇 달간 그 신청해도 돈이 안 나왔다라는 문제가 일본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 불만은 굉장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느린 거. 네, 그래도 일단 돈은 그 늦게라도 좀 나온다라는 네. 부분은 있는데요. 그래도 너무 늦게 하기 때문에 도상하는 기업들도 꽤 있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일본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IT와 관련해서 인프라가 너무 열악하다. 이 얘기는 워낙 오래전서부터 얘기가 네, 돼 있는데 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본도 부자 나라니까 그 시스템 한국처럼 막 도입을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예. 왜 그걸 못할까? 일각에서는 그 일자리 사라질까봐 그러는 거야라고 하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거는요. 먼저 그 예를 들면 백신 예약할 때 네, 한국은 완전히 그 하나의 시스템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한국 정부가 만들어서 다 배포해가지고
이 시스템에 다 예약을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본은 각 지자체마다 그 시스템이 달라요. 아, 예. 그러니까 지방자치제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그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만든다는 개념이 없었다는 거죠. 아. 예,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그냥 알아서 어떤 업체에 맡겨서 하니까 이게 통일되어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통합이 보니 안 되는구나. 서로 정부가 호환이. 그 호환성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중앙에서 뭔가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서 그리고 과부하로 다운이 많이 되고요. 그러니까 뭐 한국도 그런 경우가 조금 있었지만 그 일본의 IT 시스템이 한국의 뭐 10년 이상 이전에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네. 한국은 그 주민등록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으로 굉장히 빨리 됩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 주민등록번호가 그 주민 그 넘버라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그 신고제이기 때문에요. 20% 정도밖에 그 정도의 국민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디지털화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러겠네요. 의지가 있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네요. 예, 완전히 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지금 이러한 것들이 일본 경제, 그러니까 지금 오미크론 문제, 네. 한국 이것 때문에 뭐 수출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좀 뭐라 그러죠? 밸류체인의 어떤 특성상 우리가 좀 이득을 봤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는데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사태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건 좀 궁금하거든요. 예. 사실 그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본도 그래서 성장률이 일본은 거의 마이너스를 찍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래도 그 플러스가 아닙니까? 그렇죠. 예, 플러스 뭐 2% 3% 한국은 이런 상황에서 갑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가 1년으로 보면 마이너스 1%라든가 그렇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보다 훨씬 심각하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도쿄 올림픽 때도 네. 그것 때문에 뭐 적자가 엄청 컸느니 뭐 여러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네. 어쨌건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로 경제는 더 많이 안 좋았을 것이다. 네. 이렇게는 이해가 되는데 이 경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네.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베이징 올림픽에 참석을 할 거냐 말 거냐 또 논쟁이 네네네. 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외교적 보이콧을 이미 결정을 했죠. 미국과 네네. 가장 호흡을 잘 맞추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이 결정 거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일본의 경제계는 중국하고의 관계가 한국 못지않게 일본도 굉장히 그런 기업끼리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 보이콧이라는 것을 일본 경제계는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키시다 총리도 외교 보이콧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말을 쓰지 않고 그리고 대표 뭐 선수들은 일단 보내고 그리고 대표단은 안 보내는 게 아닙니다. 보내는데 관료들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JOC라는 일본 올림픽 위원회의 위원장이라든가 도쿄 올림픽 위원회의 도 위원장도 보내고요. 그리고 펠라림픽 위원장 그러한 스포츠계의 대표 인사들은 일단 보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키시다도 중국하고 미국에 대해서 등거리 외교를 주장해온 그러한 계열입니다. 아베 계열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파벌인데요. 키시다파라는 파벌이 바로 그러한 일본, 미국, 중국 사이에서 천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거 등거리 외교를 중앙에서 그러니까 예, 예. 우리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균형 외교라고 예, 하잖아요. 예. 균형을 좀 맞춰야 된다. 바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왔던
파벌의 라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하게 그렇게 조리를 이번에 했습니다. 진짜 한국 같은 경우도 우리 시장 비즈니스로 보면은 중국을 무시할 수 없으니 네. 30몇 프로. 중국과 척을 지면 안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 무슨 소리야 혈맹 미국 그리고 현재 가장 네. 강자인 미국과 함께 해야지 이런 것 때문에 내부 논란이 많잖아요.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논쟁이 일본도 없나요? 사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난 그 발령 9년 정도는 그 아베 정권 그리고 승하 정권이었기 때문에 특히 아베 정권은 미국 일변도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보면 항상 미일 관계만 보는 그러한 정권으로 보였는데요. 스가까지만 해도 굉장히 강했는데, 그러나 키시다에 와서 확실하게 등거리로 가야 되겠다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그 아베 라인 쪽에 극우 정치인이나 최야의 극우파들은 거의 맨날 같이 키시다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같은 자민당 내지만 네, 자민당 내에서도 그러한 특유의 라인이 있습니다. 온공 외교를 하자라는 라인, 키시다 쪽의 라인하고 미국 일변도로 가야 된다라는 라인이 사실상 지금 내부에서 상당히 싸우고 있습니다. 예, 노골 쪽으로. 그렇군요. 네. 이게 이제 근데 이제 결국은 서로 반대하는 파의 입장을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이 그렇게 줄을 세우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과연 등거리 외교 힘이 있는 곳에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힘이 없는 우리 한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 뭐 수입 제한 같은 거나 아니면 무슨 환율 같은 거 가지고 뭐 무역 환율 조작국 같은 거 하나 걸면 그냥 끝이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키시다도 결국은 중국에 좋은 어르그를 하면 미국에 대해서는 더 좋은 어르그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라는 것은 사실 아베 전 총리가 지금 상당히 강하게 또 총리를 그만둔 이후인데도 발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잘 듣고 있고요. 네, 그러나 실제적인 실무 외교를 할 라인, 그러니까 외상은 키시다파의 넘버 2를 거기에 앉혔습니다. 하야시라는 사람. 이 사람은 대표적인 진중파, 진한파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러한 아베 외교라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되게 허무하게 보는 분들의 의견은 그게 과연 가능하겠냐 중간인자적 입장이 이쪽에도 그러다 이제 우리 박쥐 얘기하잖아요. 이쪽에도 붙고 저쪽에서 붙다 결국 둘 다 버림받는 거 아니냐. 한국에서 그 논란이 참 많거든요. 예, 일본에서도 그런 논란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데 키시다의 지지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좀 등거리 외교라는 것으로 기타 코로나 부분도 있지만 일단 아베 전 총리에 대한 반감이 또 일본 국민들 사이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캔들 문제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실 감옥에 가도 되는 만큼의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유야무양화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베 전 총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국민들은 오히려 반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지금 키시다처럼 온화하게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사실 키시다 정권이 시작됐을 때 45% 정도의 굉장히 시작됐을 때의 지지율로서는 낮았습니다. 네. 지금 65%까지 올라갔어요. 많이 높네요. 네. 네, 이렇게 될 경우는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 정권은 장기 정권으로 갑니다. 네. 아베가 그랬던 것처럼. 예, 아베도 집권 3개월째에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그 이전에는 최근의 정권에서 말하면 고이즈미 정권도 그랬고요. 네. 다른 3개월째의 지지율이 집권 때보다 내려간 정권은 모두 단기 정권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기시다도 그것을 보고 결국은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균형 외교, 네. 등거리 외교, 예. 미국과 중국 어느 한편을 일방적으로 드는 거는 위험하다. 네, 네. 네, 그러나 물론 미국에서 요구하는 핵심적인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라든가. 아, 그렇죠. 예. 주면 안 된다. 예. 이거는 미국 쪽의 위기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중국 쪽에다가 줄 수 있는 더 좋은 거는 일본 측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현재는 그거 논의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아. 일본의 자민당 그리고 일본 정부 안에 그러한 경제 대책 본부를 전문가들을 많이 그러니까 미국을 준시하는 사람들하고 그러한 등거리 외교를 준시하는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지금 위논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사실 지금 본격적인 압박이 아주 극에 달할 정도는 아니죠. 이제 막 시작하고 예, 있는 단계니까 맞습니다. 대책을 이미 세우고 있는 거군요. 중간에서 어떻게 양쪽을 조금씩 만족시키는 네, 걸까. 네. 예, 이게 참 우리 일본의 방향이 결국 한국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방향이 아닐까 싶어서. 예, 맞습니다. 일본도 사실상 지정학적으로 보면요. 중국을 무시할 수가 없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또 일단 비즈니스 면에서도 엄청나죠. 예, 시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한국과 일본이 상당히 지금 닮아가고 있다라고 보이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과연 이제 이걸 숙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게 네, 이제 앞으로 경제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 CPTPP 예. 이게 이제 하나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중국이 네, 여기 네. 이제 가입을 할 것이냐. 네.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일본의 입장이 좀 애매해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사실 CPTPP인데요. 이거는 원래 TPP가 기준이 되어 있고, 원래는 미국을 중심으로 이거 질범하려고 했는데, 미국은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트럼프 때. 트럼프 때. 네, 그래서 다음 일본이 중심이 돼가지고 환태평양 경제협력기구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일본이 사실상 대표적인 역할을 쭉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요새 중국도 한국도 들어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PF에는 여기에도 미국이 조금 일본에 중국만큼은 좀 막아라. 가입시키지 마라. 그게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들어가면 역시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입 조건들이 있죠. 네네. 가입 조건에 절대 중국은 그것을 맞출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입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해가지고 중국만큼은 폐지시켜야 된다. 한국에 대해서는 아마도 가입 조건에 한국이 정말 맞게 다 만들어 버리면 이게 일본이나 다른 나라가 한국을 들어오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중국은 역시 사회주의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일본이나 다른 국가 특히 일본의 폐후에 있는 게 항상 미국이기 때문에 경제 안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만큼은 어쨌든 간에 막아야 된다. 이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여기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하나의 글로벌적인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그게 목적이기 이 때문에. 환태평양에 중국이 들어오면 거기가 이제 일본 대신 맹주가 되겠죠. 네. 규모가 일단 크니까. 네, 그런 것입니다. RCEP이라는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RCEP은 그래도 환태평양이라기보다 아세안 중심적이니까. 그게 중국이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죠. 네, 거기에 CPTPP까지 중국이 들어가면 사실상 세계 굉장히 많은 무역권이 중국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서 일본이 어떻게 처신을 하는지는 역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한국에서도 몇몇 전문가분들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한국이 중립적인 위치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중국 중심의 RCEP에서도 가입해가지고 뭔가 네. 또 여기 CPTPP에도 해서 네. 그러니까 미국과 이쪽에 한국 개인 입장이 아닌 그 무역권의 네. 주장으로 그 모든 사안들을 돌파해야 된다. 예. 근데 그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일본도 그건 동의하겠죠. 예.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중국은 막고 싶다라는 거 있을 겁니다. 근데 한국에 대해서도 일본은 그 항상 하는 이야기가 중국하고 하나가 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든가 바로 그 의심하잖아요. 부분이죠. 그래가지고 예. 사실 그 지소미아 그때 예. 문제도 그랬고. 네네. 그리고 그 절대 이런 것은 없었고 오히려 일본이 그 위반해가지고 그 일본 기업이 그 북한의 여러 가지 기술을 그 유출을 시킨 게 많이 오히려 발각이 됐는데요. 그런데도 일본은 북한이나 중국에 한국이 기술을 유출을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러한 그냥 이것은 음모론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들어오는 것이 싫다라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특히 아베 정권 때는 그거 강했는데요. 기시다는 그런 면에서도 조금 그 다른 스탠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정치적인 면을 빼고 보면은 RCEP이 됐든 아니면 CPTPP가 됐든 그러니까 권역을 묶어가지고 FTA를 하자는 거잖아요. 네네, 관세 없이 맞습니다. 수출 수입. 네,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일본의 또 가장 수출 경쟁자가 또 한국이니까 대만도 네. 그렇고 네. 이게 또 복잡한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그 일본의 여러 가지 그 불리하게 될 품목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뭐 제가 상세하게 어떤 그 룰로 그렇게 들어가는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일본은 결국은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할 것이고요. 중국도 그럴 것이고 한국도 뭐 그렇게 그렇죠. 돼야 되겠죠. 각각 자기 국가 경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 CPTPP에 한국이나 중국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지 네. 이 여부가 또 많은 경제의 어떤 미래 예상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또 실제로 룰을 지키고 있는가 이것을 누가 감시하느냐라는 문제가 상당히 그게 어려운 것 신뢰할 같아요. 만한 것이 중립자적인 신뢰할 만한 기구가 있어야 없죠, 사실상. 그렇죠. 없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때 그쪽에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느냐 그게 다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은 중국은 믿을 수 없다. 이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중요한 그 중국과 미국, 일본 더 나아가서 미국까지도 우리가 봐야 되는 그 뉴스 포인트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